2005년 6월 초 서울 서남부의 한 주택가 환경미화원 강 씨는 그날도 새벽 순찰을 돌았습니다. 골목 한쪽 쓰레기 무단 투기 구역, 쌀포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무겁게 묶인 끈이 눈에 들어왔죠. 강 씨는 마네킹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대 한쪽에서 손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손톱엔 빨간 매니큐어가 선명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포대를 열었어요. 그 안엔 25살 여성의 토막난 시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늘 그것이 궁금한 Y가 추적하는 사건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년에 걸쳐 서울 남서부 주택가를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 납치살인입니다. 범인은 공휴일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희생자는 모두 젊은 여성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는 기적처럼 탈출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단 하나의 단서, 엽기 토끼 스티커. 20년이 지난 지금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궁금한 Y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사건은 대한민국 미제 사건 중에서도 가장 섬뜩한 축에 속하는 연쇄살인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05년 6월 6일 현충일 공휴일이었습니다. 남서구 심월동에 사는 권미경 씨는 25살 회사원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째였죠.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밝은 성격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사는 다세대 주택에 살았죠.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9시쯤 어머니가 차린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봤죠. 공휴일이라 집에서 쉬려던 참이었습니다. 오후 1시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목이 간질거렸죠. 감기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약국 다녀올게요. 감기약 좀 사올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다녀와. 권 씨는 오후 2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차림이었어요. 가방엔 지갑과 휴대폰만 넣었죠. 집에서 약국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가족들은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6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죠. 이상한데 아버지가 약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거기 갔나요? 아니요. 오늘 그런 손님 없었는데요. 가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밤 9시 경찰에 신고했죠. 딸이 실종됐어요.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의는 24시간 지나야 수리 가능합니다. 가족들은 밤새 딸을 찾아 헤맸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환경미화원 강태씨 씨가 쓰레기 수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신월동 주택가 골목 끝 초등학교 담벼락 옆 무단 투기 구역이었어요. 쌀포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또 불법 투기네. 강 씨는 투덜거리며 다가갔어요. 포대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무게가 심상치 않았죠. 이게 뭐지? 포대 한쪽에서 사람의 손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엔 빨간 매니큐어. 강 씨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손을 떨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어요. 감식팀이 현장을 봉쇄했죠. 포대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엔 여성의 시신이 상하반신으로 나뉘어 담겨 있었어요. 상반신은 한 포대, 하반신은 다른 포대에 각각 끈으로 묶여 있었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건 토막살인이야. 부검이 시작됐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시신이 옮겨졌죠. 부검의 소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타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거였어요. 사망 추정 시간은 전날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권 씨가 집을 나선 지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였죠. 위속 음식물은 거의 소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먹은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납치 후 곧바로 살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피해자의 속옷은
벗겨진 채 다시 걸쳐져 있었습니다. 제대로 입혀지지 않은 상태였죠. 가슴엔 이빨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복부엔 타박상이 광범위했습니다. 체내에선 생리대 2개가 발견됐어요. 그것도 서로 다른 제품이었죠. 휴지 뭉치도 함께 삽입돼 있었습니다. 명백한 성폭행 정황이었어요. 하지만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죠. 범인은 흔적을 철저히 지운 겁니다. 콘돔을 사용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한 거였어요.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장갑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CCTV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신월동 주택가의 카메라가 거의 없었죠. 약국 앞 카메라도 고장난 상태였어요.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전단지를 수천 장 돌렸어요. 이 여성을 보신 분 계신가요?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권 씨가 집을 나선 오후 2시부터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새벽까지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권 씨의 가족들은 무너졌어요. 우리 딸이 왜? 어머니는 실신했죠. 아버지는 눈물도 흘리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통곡으로 가득했어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찾아왔죠. 미경이가 이렇게 모두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수사는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어요. 단서가 전혀 없었죠. 범인의 흔적은 완벽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성범죄자들을 전수조사했어요. 하지만 알리바이가 확인됐거나 범행 수법이 달랐죠. 사건은 그렇게 미궁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또다시 공휴일이었죠. 진월동 주민들은 첫 번째 사건의 공포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밤에 혼자 다니지 마세요. 여성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동네 게시판마다 경고문이 붙어 있었죠. 그런데 그날 또다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진월동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 40대 여성 이영숙 씨가 실종됐어요. 이 씨는 집 근처 상가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남편과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뒀죠. 그날은 일요일이라 가게를 쉬었습니다. 오후 3시쯤 이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마트 좀 다녀올게. 저녁 재료 사올게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이 씨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큰 길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죠. 저녁 6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어디야?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죠. 이상한데 남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시, 8시.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커졌어요. 밤 9시.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죠. 아내가 실종됐어요. 진월동에서 첫 번째 사건 기억하시죠? 혹시 그 범인이?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날 새벽 5시. 또다시 주택가 골목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신고자는 출근하던 회사원이었죠. 저기 뭔가 이상한 게 비닐로 꽁꽁 쌓인 물체가 골목 구석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비닐을 벗겼어요. 안엔 여성의 시신이 있었죠. 이번엔 토막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여러 종류의 끈으로 감겨 있었어요. 마치 소포처럼 포장되어 있었죠. 노란 끈, 빨간 끈, 검은 끈, 각기 다른 끈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부검이 시작됐어요. 사인은 첫 번째 사건과 동일했습니다. 경부 압박 질식사, 목을 졸라 살해한 거였죠. 사망 추정 시간은 전날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이 씨가 집을 나선 지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였습니다. 성폭행 정황도 뚜렷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죠.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또다시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어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방식이었죠.
첫 번째는 토막 내서 쌀포대, 두 번째는 온전한 시신을 비닐에 포장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범인이 달라 보입니다. 수법에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반대 의견이었죠.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동일 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공휴일에 발생한 범행, 진월동이라는 동일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 경부 압박 질식사, 성폭행 후 시신 유기, 철저한 증거인멸, 이 모든 것이 일치했죠. 경찰은 연쇄살인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어요. 팀장은 강력계, 베테랑 형사였죠. 범인을 반드시 잡겠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여전히 없었어요. CCTV를 뒤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죠. 이 씨의 동선을 추적했어요. 집에서 마트까지 가는 길목, 수십 곳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어디서 납치됐는지 알 수 없었어요.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죠. 진월동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또 일어났어.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 여성들은 밤에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공휴일엔 집 밖에 나가지 않으려 했죠. 동네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피해자는 누가 될까? 불안과 공포가 마을 전체를 짓눌렀어요. 2006년 5월 31일, 석가탄신일, 또 공휴일이었습니다. 진월동 주민들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공휴일이야. 조심해야 해. 28살 박소연 씨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목동호 거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후 5시 약속이었죠. 박 씨는 집 근처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목동호 거리로 가주세요. 택시는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박 씨는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죠. 퍼즐 게임에 집중했습니다.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목동호 거리를 지나쳐 있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신호역이네요, 손님. 박 씨는 당황했어요. 아, 죄송해요. 여기서 내릴게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신호역 3번 출구였어요. 걸어가야겠네. 목동호 거리까지는 15분 정도 거리였죠. 박 씨는 큰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아직 밝았어요. 오후 5시 반쯤이었죠. 주변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안심했어요. 그런데 골목 하나를 지나는 순간 한 남성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따라와.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동시에 옆구리에 날카로운 것이 닿았죠. 박 씨는 옆구리를 봤습니다. 커터칼이었어요. 날이 서 있었죠. 조용히 안 하면 찌른다. 박 씨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공포에 얼어붙었죠. 남자는 박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걸어. 자연스럽게 박 씨는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죠. 주택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박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남자는 태연했어요. 여자친구가 술 먹고 난리예요. 죄송합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물었죠. 괜찮으세요? 남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집에 데려다 줄게요. 행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박 씨는 절망했습니다. 왜 아무도 안 도와줘? 골목을 여러 번 돌았어요. 주택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죠. 담이 높은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했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집들. 박 씨는 방향 감각을 잃었어요. 드디어 한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반지하 주택이었어요. 문이 열렸죠. 안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빨리 들어와. 2명. 범인은 2명이었어요. 박 씨는 반지하 방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고 어두웠어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죠. 바닥엔 톱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끈도 보였어요. 빨간 끈, 노란 끈, 검은 끈. 박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뉴스에서 본 2 남자가 박 씨를 바닥에 눕혔어요. 움직이지 마. 한 명이 박 씨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죠. 박 씨는 저항했습니다. 하지 마.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는 힘이 셌죠. 박 씨의 상의가 벗겨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한 남자가 일어섰죠. 잠깐, 화장실 좀. 먼저 시작하고 있어. 남자 한 명이 방을 나갔습니다. 박 씨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도망쳐야 해. 지금 아니면 안 돼. 박 씨는 순간적으로 움직였어요. 남아있던 남자가 바지를 벗고 있는 사이, 박 씨는 있는 힘껏 그를 밀쳤죠.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에 박 씨는 일어나 문으로 달렸어요. 이년이, 남자가 소리쳤지만 박 씨는 이미 문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바로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판단했죠. 밖으로 나가면 바로 잡힐 거야. 박 씨는 반지하 바로 위층, 2층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 끝에 낡은 신발장이 있었어요. 그 뒤로 몸을 숨겼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입을 손으로 막았죠. 몇 초 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어? 찾아.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밖으로 나갔나? 죽여버려야 돼. 남자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죠. 톱을 든 두 남자가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박 씨는 신발장 뒤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제발 제발. 10분쯤 지났을까? 남자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못 찾겠어. 멀리 못 갔을 텐데. 일단 들어가자. 문이 닫혔어요. 박 씨는 몇 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신발장 뒤에서 나왔죠.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대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골목이 보였어요. 남자들은 보이지 않았죠. 박 씨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렸어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죠. 앞에 초등학교가 보였습니다. 박 씨는 학교 담벼락에 기대섰어요. 손이 떨려 휴대폰을 겨우 꺼냈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와줘. 살려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박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박 씨의 남자친구가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야? 박 씨는 울면서 설명했죠. 납치당했어. 두 남자. 남자친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0분 뒤 경찰이 도착했어요.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옆구리에 커터칼 자국만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범인의 생김새를 기억하시나요? 박 씨는 머릿속을 더듬었어요. 30대쯤 키는 170cm 정도, 머리는 짧았어요. 얼굴은 평범했어요. 특별히 눈에 띄는 특징은 없었어요. 경찰은 더 물었죠. 반지하, 집의 위치는요? 어느 골목인지 기억나세요?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골목이 너무 복잡했어요. 비슷한 집들만 가득했고 박 씨는 패닉 상태였죠.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어두웠습니다. 공포에 질려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경찰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집 안은요? 뭐라도 기억나는 게 있나요? 박 씨는 눈을 감았어요. 그 끔찍한 순간을 떠올렸죠. 반지하 방이었어요. 바닥에 톱이 있었어요. 끈도 여러 개.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곰팡이 냄새가 심했어요. 경찰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요? 박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숨었던 2층 계단. 거기에 낡은 신발장이 있었어요. 신발장 옆에 화분이 있었고 신발장 측면에 박 씨는 문득 떠올렸죠.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무슨 스티커요? 토끼 그림이었어요. 엽기 토끼요.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느낌에 경찰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엽기 토끼요? 네, 핑크색 토끼였어요. 귀가 길고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마치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중요한 단서였어요. 경찰은 즉시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박 씨가 탈출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1km 내 모든 반지하 주택을 조사했어요. 수백 채였죠. 경찰관들이 집집마다 방문했습니다. 혹시 2층에 엽기토끼 스티커 보셨나요? 신발장 있으신가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수색했지만 소용없었죠.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위를 넓혔어요. 반경 2km로 확대했죠. 하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마치 사라진 것 같았어요. 수사팀은 다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범인이 이사를 갔을 수도 있어요. 박 씨가 탈출한 즉 도망갔을 거예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았죠. 박 씨 탈출 사건 이후 신월동에선 더 이상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감춘 거였어요. 경찰은 다각도로 수사했습니다. 먼저 신월동 일대 전출입 기록을 조사했어요. 2006년 6월부터 8월까지 3달 동안의 전출 기록이었죠. 무려 400건이 넘었습니다. 일일이 확인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전출자의 신상 정보는 제한적이었죠. 우리는 숫자만 파악해요. 누가 어디로 갔는지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답변이었어요. 경찰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박 씨의 동선을 정밀하게 재구성했어요. 범죄 심리학자와 함께였죠. 공포 상태에서 사람은 최단거리로 도망칩니다. 박 씨가 뛰어온 경로를 역추적하면 됩니다. 박 씨와 함께 현장을 다시 찾았어요. 여기가 제가 탈출한 초등학교예요. 이쪽으로 뛰어왔어요. 골목을 따라 걸었죠. 이 골목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저쪽인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골목이 너무 많았어요. 다세대 주택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겼죠. 죄송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박 씨는 좌절했습니다. 경찰도 답답했어요. 2008년 수사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신월동 인근에서 강도 강간 사건이 발생했어요. 범인은 2명, 2인 1조였죠. 피해자를 반지하 집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체포했어요. 장서필 씨와 배영호 씨. 2사람은 30대 남성이었죠.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범행 수법이 신월동 사건과 유사했어요. 반지하 집 사용, 2인 1조 범행, 끈 사용. 경찰은 즉시 추궁했습니다. 2005년 신월동 사건 알고 있죠? 당신들이 범인 아닙니까? 하지만 2사람은 부인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그때 다른 곳에 살았어요.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2005년 당시 2사람은 다른 지역에 거주했었죠. 완벽한 알리바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DNA를 대조했어요. 첫 번째와 2번째 피해자의 시신에서 채취한 미세 증거물. 하지만 일치하지 않았죠. 경찰은 실망했습니다. 이들이 아닌가.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순 없었어요. 범행 수법이 너무 유사했죠. 2사람은 결국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월동 사건과의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어요.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 공휴일 범행. 범인은 공휴일에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는 계획적 범죄임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엔 사람들의 경계심이 낮아지죠. 또한 범인 자신도 휴일이라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2번째 특징, 철저한 증거인멸. 범인은 매우 신중합니다. 정액을 남기지 않았고 지문도 없어요. 이는 과학 수사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3번째 특징, 2인 1조. 2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연쇄살인범은 대부분 단독 범행을 해요. 공범이 있다는 건 특수한 관계임을 의미하죠. 형제이거나 오랜 친구이거나 또는 주종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4번째 특징, 시신 유기 방식. 첫 번째는 토막살인, 2번째는 온전한 시신을 끈으로 묶었어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동일범이라면 왜 방식을 바꿨을까요? 배상훈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시신 처리 방식의 차이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토막 내서 운반했어요. 이는 시신을 옮기기 쉽게 하려는 의도죠. 두 번째는 끈으로만 묶었어요. 토막 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차이 때문에 저는 연쇄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표창원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범죄자도 학습합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 토막 내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엔 방법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핵심은 동일해요. 공휴일, 동일 지역, 여성 대상, 질식사. 이 모든 게 일치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 범행 중단. 박 씨 탈출 이후 범행이 멈췄어요. 이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범인이 이사를 갔다. 둘째, 범인이 다른 이유로 범행을 중단했다. 투옥됐거나 사망했거나. 여섯 번째 특징, 반지하 사용. 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반지하였어요. 반지하는 은폐하기 좋죠. 소리가 새어나가도 잘 안 들려요. 범인은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범인의 인물상을 그렸어요. 30대 초중반 남성 2명, 진월동 또는 인근에 거주, 반지하에 살았을 가능성, 과학수사 지식 보유,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격, 공범과 긴밀한 관계. 하지만 이 모든 건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왜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 시대적 한계. 2005년 당시 CCTV 보급률은 매우 낮았어요. 특히 주택가엔 거의 없었죠. 지금 같았으면 금방 잡혔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엔 카메라가 없었어요. 수사관의 한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증거 부족. 범인은 철저히 흔적을 지웠어요. 정액, 지문, DNA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죠. 완벽한 범죄였어요. 과학 수사로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목격자 부재. 납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어요. 박 씨의 경우 행인들이 봤지만 상황을 몰랐죠. 여자친구가 술 먹었다는 말에 속았어요. 우리가 더 의심했어야 했는데 당시 행인 중 한 명의 후회였습니다. 네 번째 이유, 범행 중단. 박 씨 탈출 이후 범행이 멈췄어요.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수했을 거예요. 하지만 딱 멈춰버렸죠. 범인이 똑똑했어요. 다섯 번째 이유, 시간의 경과.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나서야 박 씨의 증언이 공개됐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서였죠.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이미 많은 증거가 사라진 뒤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 엽기 토끼의 미스터리. 박 씨가 기억하는 유일한 단서.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아마 범인이 떼어냈을 거예요. 또는 이사 가면서 버렸겠죠. 2015년 10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방송 제목은 심월동 연쇄살인, 엽기토끼의 비밀이었어요. 방송에서 처음으로 박 씨의 증언이 공개됐죠. 세 번째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 범인이 아직도 안 잡혔다고? 방송 직후 제보가 쏟아졌어요. 한 시청자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 10년 전에 피자 배달 알바했어요. 신월동에서요. 엽기토끼 스티커 본 적 있어요. 신발장에 붙어 있었어요. 그 집 주소 기억나요. 경찰은 즉시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제보자는 로드뷰 사진도 준비해왔어요. 여기에요. 이 집. 경찰이 해당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예전에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2년 전에 이사 왔거든요. 또 다른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저 그 동네 살았어요. 이상한 남자 2명 봤어요. 항상 같이 다녔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죠. 이름도 얼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다시 이 사건을 다뤘어요. 이번엔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박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만들었죠. 범인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화면에 몽타주가 등장했어요. 30대 남성의 평범한 얼굴, 짧은 머리, 무표정한 눈. 시청자들은 집중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방송 직후 또 제보가 쏟아졌어요. 저 사람 본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비슷한 사람 살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닮은 사람일 뿐 범인은 아니었어요. 그중 한 제보가 주목받았습니다. 2008년 강도강간 사건 기억하세요? 장석필, 배영우. 그들이 범인 아닐까요?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석필과 배영우를 다시 조사했어요.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죠. 우리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권미경 씨의 어머니, 2025년 현재 70살이 넘었어요. 매년 6월 6일마다 사건 현장을 찾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그 골목, 꽃 한 다발을 들고 가죠. 미경아, 엄마 여기 왔어. 주저앉아 울곤 합니다. 범인이 누군지만 알고 싶어. 왜 우리 딸을 죽였는지 묻고 싶어. 권 씨의 방은 20년째 그대로예요. 책상, 화장대, 옷장, 모두 딸이 쓰던 그대로 보관하고 있죠. 치우지 못하겠어요. 치우면 딸이 정말 떠난 것 같아서. 이영숙 씨의 남편, 분식점은 오래전에 문을 닫았어요. 아내 없이 운영할 수 없었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잊어요.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잊을 수가 없구나. 범인을 꼭 찾고 싶어. 아내 방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옷, 화장품, 가방.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예요. 박소연 씨, 지금은 40대가 됐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하지만 악몽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꿈에 나타나요. 그 반지하, 방, 톱과 근, 그리고 엽기토끼. 박 씨는 심리 치료를 받고 있어요. PTSD 진단을 받았죠. 평생 이 기억과 싸워야 해요. 하지만 제가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범인을 꼭 잡아야 해요. 박 씨는 지금도 경찰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올 때마다 연락을 받아요. 이 사람 맞나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2025년 현재 사건 발생 20년이 지났습니다. 범인의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됐어요.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죠. 2020년에 시효가 끝났습니다. 만약 지금 범인이 잡힌다 해도 처벌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기소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유가족들은 진실을 원해요. 처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범인인지 알고 싶어요. 왜 우리 가족을 죽였는지 묻고 싶어요.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 평범하게 살고 있다. 범인이 30대였다면 지금은 50대입니다. 어딘가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아이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 가능성,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범죄자는 재범률이 높아요.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죄로 수감 중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가능성, 사망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길어요. 범인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가능성, 해외 도피. 범행 후 한국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 했다면. 하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첫 번째입니다. 범인은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예요. 평범한 얼굴로 평범한 삶을 살면서 그 누구도 그가 살인자라는 걸 모르겠죠. 섬뜩한 현실입니다. 경찰은 아직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양천경찰서 특수팀, 작은 단서라도 좋습니다. 제보해 주세요.
제보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다음 정보를 알고 있다면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진월동에서 2인 가구로 살던 남성 2명, 반지하에 거주, 엽기토끼 스티커를 본 적이 있는 분, 당시 갑자기 이사를 간 이웃, 30대 남성 2명이 함께 사는 집, 피자 배달이나 택배 기사로 일했던 분들의 기억, 조그만 정보라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방송 이후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저는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그들이 보복할까봐.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겼죠. 경찰은 그 제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익명이라도 괜찮아요. 용기를 내주세요. 진월동 연쇄살인 사건. 20년이 지난 지금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2명의 희생자, 1명의 생존자, 그리고 엽기토끼라는 기묘한 단서.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진실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용기 있는 제보로 혹은 범인의 양심 고백으로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작은 제보 하나가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혹시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경찰에 제보해 주세요. 권미경 씨, 이영숙 씨,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박소연 씨가 평생 안고 가야 할 트라우마가 치유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혀진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중요한 단서를 남겨주세요. 오늘 그것이 궁금한 Y가 전해드린 심월동 연쇄살인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